이 사람 곧 죽을 거야. 의사가 6개월 안에 심장마비 온대. 그럼 보험금 10억 받아서 우리 재혼하자.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10년 만에 아빠가 눈을 뜬 그날을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엄마는 울면서 아빠 손을 잡았죠. 기적이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아빠가 떨리는 입술로 내뱉은 첫마디. 그건 제가 상상했던 어떤 말과도 달랐습니다. 이혼해. 엄마가 아빠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빠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난 1년 전에 깨어났어. 당신이 한 짓 다 들었어.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전 그 표정을 알아봤어요. 공포가 아니었어요. 들킨 사람의 패닉이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표정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1년 전에 깨어나셨다고요? 대체 뭘 보셨다는 거예요? 아빠는 저를 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서연아, 넌 알아야 해. 네가 존경하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헌신적인 아내, 희생적인 엄마, 완벽한 여자. 그 모든 건 가면이었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왜 저는 결국 아빠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이건 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알고 있던 엄마가 사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10년 전 아빠는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외상성 뇌손상. 의사 선생님은 깨어날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했죠. 그때 전 22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였어요. 서연아, 괜찮아. 아빠는 엄마가 책임질 거야. 넌 네 인생 살아.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병실 침대 옆 접이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매일 아침 6시면 병원에 도착해서 아빠 얼굴을 닦아드리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손발 마사지를 해드렸죠. 점심엔 직접 만든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 오셨어요. 아빠는 코로 영양제를 주입받지만 엄마는 늘 아빠가 좋아하는 냄새라며 병실에 음식 냄새를 풍기곤 했습니다. 전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회사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엄마 자랑을 했죠. 우리 엄마는 진짜 대단해. 10년째 한결같이 아빠 간병하시거든. 사람들은 감탄했고 전 뿌듯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는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저도 병원에 가서 엄마를 도왔어요. 아빠 다리 운동을 시켜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고 병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우리 딸. 네가 있어서 엄마가 버틴다. 그 말이 좋았어요. 제가 엄마에게 힘이 된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아빠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도 위안이 됐고요. 그날 제가 아빠 퇴근길에 전화를 걸지만 않았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점점 더 자주 저의 병원 방문을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아, 오늘은 회사 일 바쁘지? 그냥 집에서 쉬렴. 엄마, 괜찮아요. 주말인데 뭐. 아니야. 젊은 애가 병원에서 주말을 보내면 안 되지. 친구들 만나고 그래. 처음엔 제 걱정인 줄 알았어요. 32인 딸이 주말마다 병원에 오는 게 안쓰러우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평일 저녁에 잠깐 들르겠다고 해도, 주말 오전에 가겠다고 해도 엄마는 늘 뭔가 이유를 대며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아빠 물리치료 시간이 길어서 좀 늦게 끝날 거야. 병원에서 소독하는 날이라 면회 제한이래.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갈 거야. 넌 안 와도 돼.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아빠를 돌보신 분인데 제가 뭘 의심한다는 건지, 혹시 엄마가 우울증이나 번아웃에 걸리신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들렀어요. 엄마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죠.
깜짝 저녁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병실 복도에 들어서는데 아빠 병실 문이 반쯤 닫혀 있었어요. 평소엔 활짝 열려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문틈으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지? 여보라니.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천천히 문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아빠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제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엄마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황급히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남자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였죠. 그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을 때 엄마는 아빠 이불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엄마, 전 왔어요. 어머, 서연아? 오늘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니, 제가 예민해진 건가?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요. 근데 아까 누가 나가던데. 아, 병원 자원봉사자분이야. 요즘 환자분들 말벗에 주러 다니시는 분이래. 엄마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너무 가까이 앉아 있던 두 사람. 그 남자를 여보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보였던 당황한 표정. 아니야.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오후 업무가 일찍 끝났어요. 팀장님이 오늘은 일찍 퇴근해라고 하셔서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를 나설 수 있었죠. 오늘은 엄마랑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병원 근처 떡볶이 집에 들러 엄마가 좋아하시는 오뎅을 샀습니다. 병원 앞 꽃집에서는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도 샀고요. 이유 없이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아빠를 돌보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병원 로비를 지나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TV 소리, 소독약 냄새, 익숙한 풍경이었죠. 503호. 아빠 병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날은 반쯤 닫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였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보였어요. 아빠 침대 옆 소파에 앉아 계셨죠. 그런데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캐주얼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 그리고 그 남자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엄마는 그 남자를 보며 웃고 있었고 남자도 엄마를 보며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손에 들고 있던 꽃과 떡볶이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아니야,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제 눈은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엄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복도 모퉁이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저는 벽에 붙은 채 지켜봤어요.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걸음걸이. 하지만 제 눈엔 그 남자가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뒤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아빠 이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다는 듯이. 엄마, 왔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죠. 어머, 서연아? 오늘 회사 일찍 끝났어? 네. 근데 아까 누가 나가던데요. 엄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
병원 자원봉사자분이야. 요즘 환자분들 말벗해주러 다니시는 분이래.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준비된 듯한 대답이었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소파에 너무 가까이 앉아 있던 두 사람, 손을 잡고 있던 모습, 엄마의 웃는 얼굴, 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오해일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뭔가가 계속 불안하게 속삭였어요. 확인해봐. 진짜인지 아닌지.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실로 연결해달라고 했죠. 저 503호 환자 보호자인데요. 혹시 어제 오후에 병실 복도 CCTV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병실에 물건을 두고 온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하고 싶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병원 보안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이요. 화면이 빨리 감기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503호 병실 문 앞. 그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그리고 화면 속에서 제가 봐선 안 될 장면이 펼쳐졌어요. 병실 안,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와 그 남자.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가 엄마 어깨에 손을 올렸고 엄마는 남자 가슴에 기댔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아빠가 누운 침대에서 불과 2미터 떨어진 곳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아빠 바로 옆에서 제 엄마는 낯선 남자와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보안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엄마는 웃고 있었고 그 남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로.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 좀. 저는 비틀거리며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존경했던 엄마. 헌신적인 아내, 완벽한 여자.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빠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엄마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엔 재흐느끼는 소리만 메아리쳤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설령 그 진실이 저를 무너뜨린다 해도 말이에요. 아빠는 알고 계실까요? 꿈속에서라도 느끼실까요? 당신 옆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날 이후 저는 아빠 병실에 갈 때마다 아빠께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CCTV를 본 그날 이후 전 엄마를 직접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엄마, 그 남자 누구예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머릿속으론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 앞에 서면 그 말들은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변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는 어차피 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말해서 뭐가 달라질까? 오히려 가정만 더 망가지는 거 아닐까? 저는 비겁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매일 밤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소파에서 껴안고 있던 엄마와 그 남자, 키스하던 모습, 웃고 있던 얼굴들. 꿈속에서도 그 장면이 나타나 잠을 깰 때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죠. 서연 씨,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엄마가 바람피워라고. 10년간 헌신적으로 아빠를 돌본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게 진짜가 될 것 같아 무서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엄마를 감시하는 건지 아빠를 지키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엄마는 달라졌어요. 아니, 제 눈에 달라 보이기 시작했달까요? 예전엔 헌신적으로 보였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죠? 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 얼굴을 닦아주며 미소 짓는 엄마,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자주 오는 걸 눈치챈 건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서연아, 요즘 왜 이렇게 병원에 자주 와? 혹시 엄마 감시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거든요. 전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엄마.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근데 엄마는 내가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러워. 내 인생도 살아야지. 부담스럽다고요. 딸이 오는 게 부담스럽다니. 아, 그렇군요. 제가 있으면 그 남자를 만나기 힘드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나가셨고 전 아빠 곁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엄마가 퇴근하신 뒤에도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밤 9시, 10시까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호자분, 이제 들어가세요 할 때까지 앉아 있었죠.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딸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엔 저와 아빠만 남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고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아빠, 전 뭘 해야 할까요? 엄마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늘 그렇듯 눈을 감고 계셨죠.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아빠는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알면 너무 슬프실 테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근데 전 혼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빠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착각인가 싶어 아빠 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아빠 검지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톡 건드렸어요. 아, 아빠? 아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혹시 들리세요? 저예요, 서연이에요. 또다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전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우리 아빠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확인했을 때 아빠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보호자님, 가끔 근육 경련일 수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제가 말할 때 반응하셨다고요. 간호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스트레스로 환각을 보는 것 같다는 눈빛이었죠.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다시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아까 정말 들으신 거 맞죠? 제 말 들으셨죠? 이번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확신했습니다. 아빠는 깨어나고 있다고, 제 말을 듣고 계신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이제 나는 아빠 편에 설 거야. 뭔가를 해야 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실 때를 대비해서 그때 아빠께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도록 10년 동안 엄마는 완벽한 아내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전 알아버렸죠.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빠 손가락이 움직인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가 퇴근하신 뒤 시간을 맞춰서요. 밤 7시쯤 도착해서 10시까지 아빠 곁을 지켰죠. 아빠께 말을 걸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회사에서 있었던 일, 오늘 먹은 점심 메뉴, 날씨 이야기까지. 혹시라도 들으실까봐. 아빠,
오늘 비 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빗소리. 창문 좀 열어둘게요.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 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503호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아요. 젊은 여자 간호사였어요. 이름표를 보니 민지라고 적혀 있었죠.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맑은 눈에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민지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선 안 되고요. 복도 끝 상담실로 가시겠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자 민지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양심상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민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님, 사실은요. 아버님 6개월 전부터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눈동자 움직임, 미세한 반응들이 있거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6개월 전부터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느낀 손가락 움직임은 환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아무도 말 안 해준 거예요? 엄마는 알고 계세요? 그게 어머니께서 아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처음 보고 받으셨거든요. 그럼 왜 저한테는? 민지 간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의사 선생님께 부탁하셨어요. 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불필요한 기대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불필요한 기대. 그게 엄마가 한 말이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희망을 갖는 게 불필요하다고. 왜요? 왜 저한테 숨긴 거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지 간호사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민지 간호사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행정서류 같았어요. 3개월 전에 어머니께서 원무과에 오셔서 아버님 생명보험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셨더라고요. 수익자요? 네. 원래는 따님, 보호자님으로 돼 있었는데 어머니 명의로 바꾸셨어요. 보험금이 10억이래요. 7억. 그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게 왜요? 왜 갑자기? 민지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보호자님도 이제 아시잖아요. 왜인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엄마가 아빠 의식 회복을 숨긴 이유, 보험금 수익자를 바꾼 이유,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 엄마는 아빠가 죽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10억을 받아서 그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위험한 건 아니죠? 어머니가 혹시. 민지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투약이나 처방은 전부 제가 더블 체크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민지 간호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누군가 더 관심 가져줬으면, 누군가 이상한 걸 눈치챘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민지 간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환자분들 지키려고. 특히 보호자가 이상할 때는 더 신경 쓰죠. 503호 환자분. 아버님을 보면 제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는 민지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근데 보호자님. 민지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어머니가 눈치채시면 안 돼요. 아직은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지금은 정황상 의심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머니를 막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민지 간호사는 제 핸드폰 번호를 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죠.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실을 나와 병실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그럼 아빠는 그동안 뭘 보고 들으신 걸까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빠는 늘 그렇듯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전 알았습니다. 아빠가 듣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계신다는 걸. 침대 옆에 앉아 아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들리시죠? 저 알아요. 아빠 깨어나 계신 거. 그리고 엄마가 뭘 하는지도 알았어요. 아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빠, 제가 지킬게요. 엄마가 뭘 하든 전 아빠를 지킬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소파에서 잤어요. 아빠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지 간호사였어요. 보호자님, 혹시 안 주무세요? 지금 CCTV 확인하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어제 밤 11시에 병실에 오셨던데 기록엔 오후 6시 퇴실로 돼 있어요. 밤 11시요? 엄마가 왜 그 시간에 뭘 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각도가 안 좋아서. 근데 아버님 링거 줄 만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링거를 내일 낮에 만나요. 증거 모으는 거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아빠를 바라봤어요. 잠든 아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아빠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민지 간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아빠 침대 옆 서랍장 뒤에 몰래 숨겨뒀죠. 혹시 엄마와 그 남자가 다시 오면 녹음될 거예요. 민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저도 알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엄마를 법적으로 막으려면 말이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회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민지 간호사한테서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503호에 그 남자 왔어요. 어머니랑 둘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택시 기사님께 부탁했죠. 좀 더 빨리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6시 30분이었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어요. 병실 앞에서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진 않았어요. 대신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고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뒤 저는 민지 간호사를 불렀어요. 녹음기 확인해야 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신 것 같았어요. 서둘러 서랍장 뒤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가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지 간호사가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대요. 여보. 엄마가 그 남자를 여보라고 불렀어요.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곧 끝나는 거네. 얼마나 걸릴까? 의사 말로는 심장이 약해져서 6개월에서 1년이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빠는 회복 중이었거든요. 민지 간호사가 확인해 줬었죠. 엄마는 그 남자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빠를 빨리 보내고 싶다는 걸.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미수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그럼 보험금 10억 나오잖아. 그 돈으로 우리 재혼해서 제주도에 카페 차리자. 약속했잖아. 알아요. 기다릴게요. 그래도 가끔은 힘들어요. 이렇게 연기하는 게. 연기. 10년간의 헌신이 전부 연기였다는 말이에요. 미수가, 당신 연기 잘하잖아. 딸도 완전히 속았더만.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이걸로 엄마를 막을 수 있어요. 민지 선생님, 이거. 네, 충분해요. 법률 상담 받으세요. 이제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에 예약을 잡았어요. 변호사님을 만나 모든 걸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들려드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503호 환자 보호자시죠? 지금 빨리 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빠가 깨어나셨다고요? 완전히 상사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뛰어 병실로 향했죠. 503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눈을 뜨고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채로. 아빠,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한테 달려갔습니다. 10년 만이에요. 10년 만에 아빠가 깨어나셨어요. 아빠,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아빠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도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살아 돌아와줘서. 완벽한 연기였어요. 마치 10년을 기다려온 헌신적인 아내처럼. 하지만 다음 순간 아빠가 한 행동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손 떼!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빠를 봤습니다. 여보? 무슨? 아빠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10년 만에 처음 하시는 말. 그 말은 저도, 엄마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혼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얼어붙은 듯 아빠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10년 만에 깨어나서. 아빠는 엄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난 1년 전부터 깨어 있었어. 당신이 내 병실에서 한 짓 다 봤어. 순간 엄마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아빠는 저를 봤어요.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네가 이런 걸 알게 해서. 하지만 넌 진실을 알아야 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1년 전부터요? 아빠가 1년 전부터 깨어나 계셨다고요? 그럼 그동안 모든 걸 보신 거예요? 엄마와 그 남자를. 키스하는 것도, 보험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빠를 죽이려던 계획도. 엄마가 뒷걸음질 쳤어요. 문 쪽으로. 아니야. 오해야. 당신 아직 정신이. 오해! 아빠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안에 1년간의 녹음 파일이 다 있어. 당신이 그 남자랑 한 모든 대화, 내 병실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보험금 이야기, 재혼 이야기, 날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던 것까지.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황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였으니까요. 민지 간호사만 문 밖에 남아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 서 있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알던 가족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빠는 깨어나 계셨어요. 1년 동안 모든 배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1년 전에 깨어났다고 말씀하신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1년 전부터라고요? 아빠는 침대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고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10년 만에 처음 하는 긴 대화였으니까요. 작년 3월 15일, 아빠가 처음 의식을 되찾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엄마와 그 남자가 병실에서 처음 키스했다고 했어요. 아빠는 눈을 뜰 수 없었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다 봤다고. 모든 걸.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빠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모든 배신을 목격하신 거예요. 1년 내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오해라고. 그 사람은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매일 밤 와서 내 옆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게 친구냐고. 제주도에 카페 차리자고. 내 보험금으로 재혼하자고 말하는 게 친구 사이냐고. 엄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1년 동안 침묵했냐고 따져 물었죠.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아빠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아빠는 그저 눈만 뜨고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와 그 남자가 아빠 옆에서 사랑을 나누는 걸 봐야 했답니다. 아빠를 어떻게 없앨지 계획하는 대화를 들어야 했다고 했죠. 목소리엔 고통이 묻어났어요. 저는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게 됐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민지 간호사를 봤어요. 민지 간호사가 3개월 전부터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의식이 있다는 걸. 그래서 몰래 도와줬다고 했어요. 야간 근무 때마다 손가락 운동, 발 운동을 시켜드렸답니다. 아주 조금씩.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말씀하실 수 있게 됐다고. 엄마는 민지 간호사를 노려봤어요. 내가 다 꾸민 거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민지 간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환자를 지켰을 뿐이라고. 보호자가 링거에 이상한 걸 타는 걸 막았을 뿐이라고. 엄마는 발악했어요.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부정했죠. 하지만 민지 간호사는 핸드폰을 꺼내 CCTV 영상이 다 있다고 경찰한테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김상철이었죠.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다며 엄마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침대에 앉아있는 아빠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상철은 금방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다행이라고, 축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철이라고 불렀어요. 48세라고. 아니, 진짜 이름은 최진수고 53세라고 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죠. 아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문 결혼 사기꾼이라고. 지난 10년간 7명의 여자한테 같은 수법을 썼다고. 남편이 아프거나 죽은 여자들을 타깃으로 접근했다고 했어요. 민지 간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엄마를 만나기 전에 부산과 대구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답니다. 그때도 식물인간 환자의 부인한테 접근해서 사기를 쳤다고. 닥쳐. 상철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저 사람들 말 믿지 마. 우리 사랑하잖아. 제주도 가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엄마는 상철을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이름도 거짓말이었냐고. 부산에 부인이랑 애들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냐고. 빚이 많다고 돈 빌려간 것도 다 거짓말이었냐고. 민지 간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마 아빠가 민지 간호사에게 따로 부탁해 조사한 것 같았죠.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거래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총 5천만 원. 엄마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복사본으로 몰래 대출받았다고 했죠. 엄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은 이런 거 한 적 없다고 외쳤죠. 민지 간호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 도용당했는지 기억나냐고. 엄마는 작년 여름이 떠올랐나 봐요. 가방을 놓고 화장실 간 사이에 상철이 뭔가 했던 게 기억났나 봅니다. 엄마는 상철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3년 동안 자신을 이용한 거냐고, 사랑한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상철은 뒷걸음질 치며 변명했어요. 진짜 사랑했다고, 근데 돈도 필요했다고 했죠. 그러다 실수했습니다. 어차피 남편 곧 죽을 거였잖냐는 말을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 3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진수를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고 했어요. 경찰이 상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철은 발버둥 쳤어요. 엄마한테 자기를 도와달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엄마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상철이 끌려나가고 병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도 속은 거였다고. 진짜 사랑인 줄 알았다고. 아빠가 엄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동정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텅 빈 시선이었죠. 그게 변명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속았든 아니든 배신은 배신이라고. 10년 동안 사랑한 척하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설령 그 남자가 진심이었다 해도 엄마는 아빠 링거에 수면제를 탔다고 했습니다. 아빠를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그것도 사랑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 뿐이었어요. 남아있던 경찰이 엄마한테 다가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동행하자고 했어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제발 믿어달라고, 자기도 속은 거라고, 그 남자한테 이용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존경했던 엄마.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엄마, 전 아빠 편이에요. 엄마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너마저 그러냐는 표정이었죠. 경찰이 엄마의 팔을 잡았어요.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엄마는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병실엔 아빠와 저, 그리고 민지 간호사만 남았어요.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내가 매일 와서 손 잡아줬다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고. 너만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만에 아빠와 나누는 대화. 그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법정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마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진짜 사기꾼이었으니 정상 참작이 될 거라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아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고. 배신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이유가 뭐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빠와 저 둘만의 시작이요. 아빠가 퇴원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변호사 상담, 그리고 언론 취재. 한때 10년 헌신 아내로 칭송받던 엄마의 추락은 빠르고 가혹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엄마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미수로 기소됐고 최진수는 사기와 문서위조로 구속 기소됐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청객석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기자들, 호기심 많은 시민들, 그리고 최진수의 진짜 부인이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아직 완전히 걸을 순 없었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 중이었죠. 저는 아빠 휠체어를 밀며 증인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어요.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2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엄마는 저희를 봤지만 눈을 마주치진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증거를 제시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링거백에서 채취한 수면제, 대출 서류,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쌓여갈수록 엄마는 점점 더 고개를 떨궜습니다. 최진수의 차례가 됐어요.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봤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박미숙과 어떤 관계였냐고. 최진수는 대답했어요. 사기였다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하지만 그건 전부 사기였다고 시인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최진수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지난 15년간 이런 일을 해왔다고. 남편을 잃었거나 남편이 아픈 중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접근했다고. 외로움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박미숙 씨에게서 총 얼마를 받아냈냐고. 최진수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받은 돈 약 2천만 원, 그녀 명의로 대출받은 5천만 원, 그녀가 남편 카드로 송금한 돈 7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이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1억 4천. 그 돈이 다 아빠 돈이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을. 엄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미숙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사기꾼에게 속았을 뿐이고 살인미수 혐의는 과하다고 했죠. 수면제를 탄 건 맞지만 그것도 최진수가 시켜서 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장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본인이 직접 말해보라고.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남편이 10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저는 너무 외로웠고.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수면제는 그 사람이 시켰어요. 남편이 깨어나면 우리 관계가 들킬까봐. 저는 정말 남편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더 늦게 깨어나시길 바랐을 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는 살인미수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 보험금 10억을 노렸다는 증거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아빠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저는 아빠 휠체어를 밀어 증인석 앞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1년 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 매일 밤 아내와 다른 남자가 자신의 옆에서 사랑을 나누는 걸 봐야 했던 것.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대화를 들어야 했던 것. 아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링거에 뭔가 탈 때마다 느껴지던 공포. 눈을 뜨고 싶었지만 뜰 수 없었던 절망. 딸이 와서 손을 잡아줄 때만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 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그럼에도 왜 바로 신고하지 않고 1년을 기다렸냐고. 아빠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딸 때문이었다고. 딸이 10년 동안 엄마를 존경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았다고. 만약 즉시 폭로하면 딸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다고. 그래서 증거를 모으며 기다렸다고. 딸이 스스로 진실을 알아가도록.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박미숙을 용서할 의향이 있냐고.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호하게. 없다고 했습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고. 설령 그녀도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한 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줬어요.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딸인 저를 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10년 동안 간병한 건 진심이었다고. 처음엔 정말 사랑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최진수, 징역 5년. 피고인 박미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 사회봉사 300시간. 엄마는 주저앉았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감옥엔 안 가지만 전과자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랑 살 거예요. 서연아, 제발.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아빠 휠체어를 밀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내 편이 돼줘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전 항상 아빠 편이에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법정을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아빠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오후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세요.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엄마와 함께 살던 그 집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작지만 햇살 잘 드는 투룸. 아빠 방과 제 방이 있고 작은 베란다에서 아빠가 좋아하시는 화분을 키웁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아빠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셨고 저는 출근길마다 문득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10년간의 기억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엄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죠. 아빠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서연아. 아빠가 조용히 불렀어요. 엄마 편지. 한 번쯤은 읽어봐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읽으라는 건 아니야. 그냥 네가 후회할까 봐. 아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투였죠. 아빠는 후회 안 하세요? 엄마랑 10년을 같이 사셨잖아요. 아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후회는 안 해. 다만 아쉽지. 우리가 진짜 사랑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거든.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용서 안 해. 근데 있잖아, 서연아.
용서하지 않는 것과 잊지 못하는 건 달라. 저는 아빠를 봤어요. 아빠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람은 완전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다는 걸. 엄마도 그래. 나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너한텐 좋은 엄마였던 때도 있었잖아. 눈물이 났어요. 아빠 말이 맞았거든요. 어린 시절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소풍 갔던 기억,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기억도 진짜였으니까요. 근데 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건 내 권리야. 아빠가 제 손을 잡아 주셨어요. 다만 너 자신은 용서해. 엄마를 사랑했던 내 과거를 부정하지 마. 그것도 진짜였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이번에도 내가 잊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쓴다.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편지는 길었어요. 사과와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외로웠다는 것, 10년이 너무 길었다는 것, 하지만 그게 배신의 이유가 될 순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엄마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 다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랑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우리 딸. 비록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편지를 덮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빠께 말씀드렸어요. 편지 읽었다고. 그리고 이제 엄마 편지는 안 받겠다고. 주소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며 물으셨습니다. 후회는 안 하니? 아니요. 전 제 선택에 후회 없어요. 아빠가 미소 지으셨어요.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상사가 말했어요. 저녁에 아빠와 함께 작은 파티를 했어요. 치킨과 맥주. 아빠는 이제 맥주를 조금 드실 수 있게 됐거든요. 축하해. 서연아. 우리 딸 멋지다.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깨어나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 넌 원래 강한 애야. 우리는 웃으며 건배했어요.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오늘로 엄마와의 인연을 정리했다. 용서는 안 한다. 아마 평생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미워하는 것도 그만둘 것 같다. 미워하는 건 너무 피곤하니까. 아빠는 많이 좋아지셨다. 이제 거의 혼자 걸으실 수 있다. 가끔 넘어지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신다. 대단한 분이다. 네, 아빠. 나도 이제 괜찮다. 10년 동안 알았던 엄마는 환상이었다. 하지만 그 환상을 사랑했던 내 마음은 진짜였다. 그걸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우연히 엄마를 봤어요. 슈퍼마켓에서였습니다. 엄마는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등이 굽어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엄마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저는 장을 보고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가 물으셨어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어요.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빠와 저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어요. 도시라 별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10년 동안 미안했다. 왜요, 아빠? 내가 더 일찍 깨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겪었을 텐데. 저는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전 강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뭔데?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요. 전 아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후회 없어요. 아빠가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아빠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엄마를 용서하지도 않았고, 모든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아빠는 깨어나셨고, 저는 강해졌고,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했습니다.